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손 내밀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은 느낌. 당신이 언제든 거기 있을 거라고, 당신은 항상 기다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이에요. 문자를 보내도 한참 뒤에야 답이 오고, 만나자고 해도 시간 날 때 보자고 하는 그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소중하게 대접받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예비 선택지처럼 취급받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가 평생 탐구했던 주제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대하느냐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흔한 물건처럼 취급하면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고, 당신이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여기면 사람들도 그렇게 대합니다. 이건 교만이나 자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진짜 자존감, 진짜 내면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평생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가? 그는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세상의 기대, 타인의 시선,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예비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인 페르소나가 있고,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그림자가 있으며,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진정한 자기가 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르소나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가면만 쓰고 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진짜 욕구, 진짜 감정, 진짜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줄 리가 없죠. 당신 스스로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9가지 심리적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열쇠들은 당신을 누군가의 예비 선택지에서 유일한 선택으로, 흔한 존재에서 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칼 융이 말한 그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세상도 당신을 온전히 대한다는 것 말이죠. 첫 번째 열쇠는 가용성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항상 곁에 있어주고 싶어 합니다. 언제든 연락 가능하고,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태도가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정이 많은 사람, 의리 있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에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낮아 보인다는 것. 이건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칼 융은 집단 심리와 개인의 가치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집단에 묻혀 자신의 고유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체 가능합니다. 누가 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을 가진 사람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용성의 역설이라는 게 생깁니다. 항상 가용한 사람, 언제든 시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치가 낮아 보이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가치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하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아무렇게나 두지 않겠죠. 잘 보관하고 특별한 순간에만 꺼내고 함부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면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더 소중하게 대하게 만듭니다. 융은 자기 실현의 과정에서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자아는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인지를 아는 것,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기가 사라지고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되어버리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밤 11시에 친구가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일찍 자야 하는데 말이죠.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를 받고 한두 시간씩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친구를 실망시킬까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는 당신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당신의 시간과 필요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필요만 중요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힘든 시간인 것 같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은 제대로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 내일 점심때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냉정한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진실한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두 번째 열쇠는 자기 가치의 내재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가치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도록 학습됩니다. 부모님이 칭찬하면 좋은 아이, 선생님이 인정하면 훌륭한 학생, 친구들이 좋아하면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치 기준이 외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칼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무의식적 패턴 중 하나가 바로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는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가 우리를 끝없는 추구의 길로 내몬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정받아도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인정이 진짜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타인에게서 나온 거니까요. 타인의 기분, 타인의 기준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융은 개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외부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가치는 내면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신의 가치를 내재화한 사람은 타인의 피드백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드백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이 당신 자신을 확고하게 알고 있다면 누군가의 비판이나 거절이 당신의 전체 가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이게 특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중심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나보다 우리가 중요하고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시되는 문화. 이런 문화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해집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분위기를 파악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항상 의식하게 되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회적 조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나 자신으로서의 정체성, 나만의 가치 기준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게 별로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가치가 외부에 있는 사람은 그 말에 상처받고 자신이 하는 일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내재화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해요. 그 사람의 의견을 참고는 하되 자신이 왜 그 일을 좋아하는지, 그 일이 자신에게 왜 의미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윤기 강조한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통합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면, 질투하는 면, 화내는 면, 나약한 면. 우리는 이런 면들을 숨기고 억압하려고 하죠. 착한 사람, 강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융은 말했어요. 이렇게 그림자를 억압하면 그것이 무의식에서 더 강한 힘을 갖게 된다고.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고요.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런 어두운 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도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고, 나도 때로는 화날 수 있고, 나도 때로는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존재만이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 가치를 내재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세요.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성공, 관계, 자유, 안정,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당신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명확해지면 다른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둘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과의 약속은 쉽게 어깁니다. 운동하겠다고, 책 읽겠다고, 일찍 자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고도 쉽게 어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계속 어기면 자기 신뢰가 무너집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내재화하려면 자기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셋째,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세요. 우리는 자신이 이룬 것들을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별것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여기죠. 하지만
당신이 해낸 일들을 제대로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오늘 계획한 일을 했다면, 어려운 대화를 잘 마쳤다면, 힘든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칭찬하세요. 이런 작은 인정들이 쌓여서 내면의 가치감을 만듭니다. 세 번째 열쇠는 선택적 투자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우리의 감정적 용량에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모든 요청에 똑같이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은 지쳐버리고 정작 중요한 사람들이나 일들에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칼 융은 리비도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적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생명 에너지를 의미해요. 우리 안에는 제한된 양의 리비도가 있고 이것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어떤 곳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면 그곳에서 깊이 있는 경험과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친하게 지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건 냉정한 계산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정이에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지, 누구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를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누군가에게 노라고 말하는 게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정의 문화 때문에 이게 더 어렵습니다. 한번 관계를 맺으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에서 나온다고.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양쪽 모두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자유롭게 선택했을 때 생깁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내 삶에 의미 있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선택적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요청에 응하는 대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 모든 모임에 다 가는 대신 내게 의미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 모든 문제에 개입하는 대신 내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주고 싶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당신이 만나주고 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당신을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소중히 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선택적 투자가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것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10명의 사람과 얕게 시간을 보내는 것과 3명의 사람과 깊이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만족스러울까요? 어느 것이 더 진정한 관계를 만들까요? 융은 깊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표면적인 삶, 표면적인 관계는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깊이입니다.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관계는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만 만들어집니다. 선택적 투자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누가 당신의 핵심 서클에 있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중요한 동료. 이들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은 중간 서클, 그 다음은 외곽 서클. 이렇게 구분하는 게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정직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이런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더 건강합니다. 둘째, 시간 배분을 이 우선순위에 맞추세요. 핵심 서클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중간 서클에는 적당히, 외곽 서클에는 최소한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시간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이 소홀해집니다. 셋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요청에 예스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요청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거절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직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억지로 하는 일은 결국 관계를 해칩니다. 정직하게 거절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아요. 네 번째 열쇠는 감정적 독립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감정적 안정과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분에 자신의 기분을 맡깁니다. 상대가 기분 좋으면 나도 좋고, 상대가 기분 나쁘면 나도 나빠지는 거죠. 상대가 나를 좋아하면 나는 가치 있고,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나는 가치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상태를 감정적 의존이라고 해요. 칼 융은 건강한 자아의 핵심이 자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율성이란 자기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외부의 자극과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축이 있다는 것. 이 축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비가 오면 떠내려가죠. 윤기 제한한 개성화의 과정이 바로 이 내면의 축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그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됩니다. 이게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관계가 필요하죠. 하지만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 독립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타인의 승인을 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에게는 중심이 없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의존하려고 하는구나 하고요. 반대로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의 감정을 책임질 줄 압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그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처리할 줄 알죠. 타인의 기분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화가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도 화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것이고 내 감정은 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 훨씬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면 더 좋아. 이런 마음가짐이죠. 이게 바로 건강한 사랑,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별화된 두 자아의 만남이라고 불렀어요. 각자가 온전한 개인으로서 만날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 한국 사회에서 감정적 독립성을 갖는 게 특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서적 유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정서적 연결이 삶의 중심이죠. 이것 자체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과도한 정서적 융합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부모와 자식이 지나치게 얽혀 있거나, 친구들끼리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직장에서 사적인 감정과 업무가 혼재되거나 하는 식으로요. 감정적 독립성을 기르는 것은 이런 건강하지 않은 융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설 때 관계는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이 됩니다. 감정적 독립성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뭐지? 화, 슬픔, 불안, 외로움?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감정을 명확히 알아야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모호하게 기분이 안 좋다로 남겨두면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되죠. 둘째, 감정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으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난 건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시당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불안한 건 상황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내가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으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세요. 상대가 화났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상대가 슬퍼한다고 해서 내가 그 슬픔을 해결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의 것입니다. 공감은 하되 동일시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것이고 나는 나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런 태도가 건강한 경계예요. 다섯 번째 열쇠는 일관성의 힘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존중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관성이에요. 예측 가능한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칼 융은 자아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자기. 이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고 분열되어 있으면 우리는 일관성을 잃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직장에서는 강한 사람, 집에서는 약한 사람, 친구들 앞에서는 외향적인 사람, 혼자 있을 때는 내향적인 사람. 이렇게 분열된 자아는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융기 제안한 개성화는 이런 분열된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온전한 하나의 자기를 만드는 것. 이렇게 통합된 자아는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면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면들이 진짜 나의 일부입니다. 가면이 아니라 진짜 나인 거예요. 일관성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예측 가능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알 수 있을 때
안전함을 느껴요. 반대로 일관성 없는 사람은 불안감을 줍니다. 오늘은 친절하다가 내일은 냉정하고 어제는 관심 있다가 오늘은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죠. 일관성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도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합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일관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정직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거짓말이 편할 때도, 거짓말이 이익이 될 때도 정직하려고 하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정직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진정성의 힘이라고 불렀어요.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매력이고 가장 큰 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정성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거든요. 윗사람 앞에서는 한 가지 모습, 아랫사람 앞에서는 다른 모습, 공식 석상에서는 한 가지 얼굴, 사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얼굴. 이런 것을 눈치와 처세로 여기죠. 물론 이것도 필요한 사회적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일관성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윗사람에게도 아랫사람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공식 석상에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정직한 것. 이런 일관성이 장기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일관성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세요. 당신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정직, 친절, 성장, 자유. 이런 가치들을 명확히 해두면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세요. 말로만 중요하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세요. 가족이 중요하다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이 중요하다면 운동을 하고, 성장이 중요하다면 배우세요.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셋째, 작은 약속들을 지키세요. 5분 늦지 않기, 연락하겠다고 하면 연락하기, 하겠다고 한 일은 하기. 이런 작은 일관성들이 모여서 신뢰를 만듭니다. 큰 약속보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작은 약속을 통해 당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열쇠는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기 존중이란 단순히 자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고 자신의 필요와 권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칼 융은 자기 실현이 인간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실현이란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 자신이 되는 것. 내 안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내 고유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자기 존중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지 못해요. 항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죠. 자기 존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첫째,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공격적인 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둘째,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간, 돈,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쓰는 거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신을 돌보는데 시간을 쓰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필수적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없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자신이 해낸 일을 제대로 인정하세요. 겸손은 좋은 덕목이지만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부정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입니다. 융근 그림자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에는 자기 존중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그림자에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숨어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장점, 재능, 가능성들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겸손을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자신의 좋은 면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게 되죠. 이것도 일종의 그림자 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존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쓰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 항상 늦는 사람, 갑자기 취소하는 사람에게는 명확히 말하세요. 내 시간도 소중하다고요. 다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적하세요. 조용히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울 줄 알아야 해요. 또한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세요.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세요. 자신의 필요를 숨기고 억압하는 것은 자기 존중이 아니에요.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진짜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에 30분이든 일주일에 1시간이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고 좋아하는 일을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7번째 열쇠는 신비성의 유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 약간의 거리와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에서 모든 것을 즉시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비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는 것이 건강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식적인 자아만으로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는 의식이 닿지 않는 깊은 세계가 있고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를 모두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깊이를 만듭니다. 현대사회,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죠.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공유하다 보면 자신만의 세계가 사라집니다.
모든 경험이 타인을 위한 것이 되고 자신을 위한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신비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모두에게 모든 것을 말할 필요 없어요. 어떤 생각, 어떤 경험, 어떤 감정은 당신만의 것으로 남겨두세요. 이것이 당신의 깊이를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더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융은 이것을 내적 세계의 중요성이라고 불렀어요. 풍부한 내적 세계를 가진 사람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충분한 자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탐구할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신비성은 또한 예측 불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예측 가능한 사람은 지루해집니다. 항상 같은 반응, 항상 같은 행동. 물론 일관성은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놀라움이 있어야 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면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의 친밀함을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하고, 가족끼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하지만 윤근 말했어요. 진정한 친밀함은 경계가 없는 게 아니라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고. 각자의 내면 세계를 존중하면서도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신비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즉각적인 공유를 자제하세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모두에게 말하지 마세요. 조금 시간을 두고 그 경험을 자기 안에서 소화한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나누세요. 둘째,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개인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답하고 싶지 않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셋째,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세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오직 당신만의 것. 이것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풍부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깊이를 줍니다. 넷째, 가끔은 예상치 못한 면을 보여주세요. 항상 조용한 사람이라면 가끔은 열정적인 모습을, 항상 진지한 사람이라면 가끔은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을 더 입체적이고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8번째 열쇠는 자기 충족의 실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행복과 만족이 타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관계를 찾죠. 그런데 이렇게 결핍에서 시작한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칼 융은 온전함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라고 했어요. 온전함이란 우리 안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고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고도 온전한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충족입니다. 자기 충족적인 사람은 관계를 다르게 접근합니다. 채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 관계를 맺어요. 내가 이미 충분하고 내가 이미 행복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의존이 아닌 상호 풍요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융의 개성화 과정이 바로 이것을 향합니다. 외부에서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타인의 승인이 아니라 자기 승인을 얻는 것. 이렇게 자기 충족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의 예비 선택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미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충족이 이기적인 게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예요. 자기 충족적인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항상 받으려고만 하죠. 하지만 자신이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넘쳐 흐릅니다. 그들의 행복, 그들의 사랑, 그들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 자기 충족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도록 배웠거든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직원, 이런 식으로 관계적 정체성이 강해요.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독립적인 정체성이 필요해요. 관계와 무관하게 나는 누구인가? 자기 충족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누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불안하거나 지루하다면 아직 자기 충족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어야 해요. 둘째, 자신만의 기쁨의 원천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이 없어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독서, 음악, 산책, 창작, 명상, 운동. 무엇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그것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세요. 배우고 발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이 자기 충족의 핵심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내면이 충만해집니다. 넷째,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연습을 하세요. 위로가 필요하면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하면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이 필요하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9번째 열쇠는 진정한 대체 불가능성의 창조입니다.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 가용성의 역설, 자기 가치의 내재화, 선택적 투자, 감정적 독립성, 일관성의 힘, 자기 존중의 표현, 신비성의 유지, 자기 충족의 실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일 때 당신은 진정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칼 융이 평생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성화된 개인, 온전한 자기를 실현한 사람. 이런 사람은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에 묻히지 않고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 이것이 융기 말한 진정한 개성화의 완성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본질은 다른 곳에 있어요. 진정한 대체 불가능성은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일 때 나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느끼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때 말이죠.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고유한 패턴, 고유한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것. 마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 우리 안에도 이미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씨앗을 싹 틔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압력,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만의 모습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 자신이 진정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때로는 인기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당신의 목소리라면 가치가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모두가 가는 길, 안전한 길을 따르지 않아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개성화의 여정이에요. 집단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기존의 가치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율성이고 진정한 자유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세요. 당신만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당신만의 관점, 당신만의 재능, 당신만의 경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키워나가세요. 다른 사람을 따라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둘째, 용기 있게 당신 자신이 되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타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규정하게 하지는 마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규정하세요. 셋째, 진정성을 유지하세요. 가면을 벗고 진짜 당신을 보여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약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진짜 당신이라면 가치가 있습니다. 융은 말했어요.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것이 완벽하지만 거짓된 것보다 낫다고. 넷째, 계속 성장하세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항상 배우고 발전하고 변화해요.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요. 다섯째, 의미 있는 기여를 하세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세상에 무언가를 남깁니다. 창조하고 기여하고 영향을 미쳐요. 이것이 거창한 업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것도, 작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도 의미 있는 기여예요.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라고.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고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대체 불가능성의 핵심입니다. 당신만이 창조할 수 있는 의미, 당신만이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 한국 사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은 특별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화와 일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으니까요. 튀는 것을 꺼리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불편해하죠. 하지만 바로 이런 문화에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인 사람은 더욱 빛납니다. 그들은 희귀하고 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집단에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모두가 안전한 길을 갈 때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당신은 이제 9가지 열쇠를 모두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용성의 역설을 이해하고 자기 가치를 내재화하고 선택적으로 투자하고 감정적으로 독립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기 존중을 표현하고 신비성을 간직하고 자기 충족을 실천하며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예비 선택지가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유일한 선택, 특별한 존재, 사치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칼 융기 평생 강조했던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개성화의 여정을 걷는 것, 외부의 기대와 압력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림자를 통합하고 페르소나를 넘어서고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될 때 세상도 당신을 진정으로 대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에요. 심리학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융근 또한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부의 변화를 만든다는 것.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가 당신 주변의 현실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롭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당신의 태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존재 방식이 바뀌면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9가지 열쇠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떻게 세상과 관계 맺는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 외부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 여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도 평생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죠. 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완벽하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진정한 당신이 되려고 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그들의 불완전함까지도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당신의 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당신의 가치를 조금 더 인정하는 것, 당신의 경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요. 이것은 당신이 특별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특별했어요. 단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였어요. 단지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대체 불가능했어요. 단지 그것을 실현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선물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당신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개성화의 약속이고 이것이 진정한 자기 실현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제 의식적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타인의 예비 선택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유일한 선택이 될 것인지를, 계속 흔한 존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귀한 존재가 될 것인지를. 이 선택은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군가의 부당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을 계속할 때 세상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치품입니다. 흔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 당신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사치품처럼 대할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칼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는 것.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인정을 구하라는 것. 집단에 묻히지 말고 개인으로 서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 서는 것은 불안할 수 있죠. 하지만 융은 말했어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견디는 것이 성장의 대가라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끝에 있는 것은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 타인의 승인에서 자유,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 그리고 이 자유를 얻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깊이 연결됩니다. 진정한 관계, 진정한 사랑,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의존이 아닌 선택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 자신을 사치품처럼 대하는 것을,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쓰고, 당신의 가치를 내면에서 찾고, 당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고, 당신의 행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당신 자신을 존중하고, 당신만의 세계를 간직하고, 당신 스스로를 충족시키고, 당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창조하세요. 이것이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개성화의 길, 자기 실현의 여정, 온전함을 향한 추구.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융은 약속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아니, 그것이 완벽하다고. 왜냐하면 진정한 당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계속 누군가의 예비 선택지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유일한 선택이 될 건가요? 계속 흔한 존재로 살 건가요? 아니면 사치품 같은 존재가 될 건가요? 이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의식하게 되면 당신은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살던 패턴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여정을. 사치품 같은 사람이 되는 여정을. 이 여정은 평생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돌아보며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여정이었는지를요. 칼 융의 지혜와 함께 당신만의 개성화 여정을 걸어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특별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겁니다. 당신을 사치품처럼 귀한 존재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대하면서요.